35년을 간호사로 살면서 수많은 이별을 지켜봤지만 내 딸이 나를 떠나는 순간이 가장 아팠습니다. 저는 김선영입니다. 올해 64이에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죠. 평생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살아왔는데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저처럼 자식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경험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호사가 된 건 22살 때였어요. 그 시절에는 여성이 할 수 있는 전문직이 많지 않았는데 간호사는 그 중에서도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일이었거든요.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병원에 들어갔을 때의 떨림이 지금도 생생해요. 결혼은 26에 했어요. 남편 민수는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샐러리맨이었죠. 키도 크지 않고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정말 아껴주었고 제가 간호사 일을 계속하는 것도 응원해 줬어요. 그때만 해도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많았는데 민수는 달랐거든요. 신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작은 전셋집이었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야간 근무를 하고 돌아오면 민수가 아침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곤 했죠.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참 따뜻했어요. 결혼 2년 차에 임신을 했어요. 그때의 기쁨이란 민수와 함께 아기 이름도 미리 지어놓고 아기 용품도 하나둘 장만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었어요.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은지가 태어났을 때 민수가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고생 많았어. 우리 딸 정말 예쁘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은지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밤에 울어도 짜증이 안 났고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고 있을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민수도 딸 바보였죠. 회사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은지부터 찾았어요. 제가 출산 휴가를 마치고 다시 병원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 민수는 은지 돌보는 일을 자연스럽게 나눠서 했어요. 그 시대 남자치고는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저희 둘 다 워킹맘, 워킹데디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은지가 3살 되던 해 민수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꾸 피곤하다고 하고 식욕도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간호사인 제가 봐도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했는데 결과는 청천벽력이었어요. 간암이었거든요. 그것도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수술을 해도 1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암 환자들을 봐왔지만 그게 제 남편의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민수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은지가 아직 어린데 엄마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자기는 괜찮으니까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자고 했어요. 그 다음 10개월이 정말 힘들었어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남편 간병을 해야 했거든요. 은지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틈날 때마다 병원을 오가며 민수를 돌봤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지막까지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민수가 마지막에 제게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은지 잘 키워줘. 그리고 너무 혼자서 다 짊어지려 하지 마.
은지가 엄마의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은지의 전부가 되어서도 안 돼.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민수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29의 나이에 3살배기 딸과 단둘이 남겨진 거죠.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시댁과는 원래 가깝지 않았어요. 정말 혼자였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은지가 제 삶의 전부가 되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은지 깨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밤에 은지를 재우고 나서야 하루가 끝나는 거였어요. 간호사 일은 계속 해야 했어요. 생계를 위해서요. 하지만 은지 때문에 야간 근무는 줄였어요. 낮 근무 위주로 스케줄을 짰죠.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은지를 혼자 둘 수는 없었거든요.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은지가 울면서 매달릴 때는 차라리 일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었죠. 그렇게 몇 년을 보내면서 저는 점점 은지에게 의존하게 됐어요. 힘들고 외로운 일상에서 은지만이 유일한 위로였거든요. 은지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고, 아프기라도 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은지도 그런 저를 알았나 봐요. 어린 나이에 엄마를 걱정하며 애어른이 되어갔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떼쓰거나 말썽 부리는 일도 별로 없었고, 항상 착하고 조심스러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은지는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았어요. 선생님들도 은지를 좋아했죠. 저는 그런 은지가 자랑스러웠어요. 특히 고등학교 때 은지가 의대에 진학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간호사인 제가 봐온 의사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내 딸이 의사가 된다니 꿈만 같았어요. 물론 의대 입학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과외비며 학원비며 돈도 많이 들었고 은지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는 야간 근무를 다시 늘려서 교육비를 마련했어요. 은지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거든요. 은지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저는 병원 복도에서 울면서 동료들에게 자랑했어요. 우리 은지가 의대 갔어요. 그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의대 6년 동안 저는 더욱 은지에게 매달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은지 기숙사에 반찬을 갖다 주고 용돈도 넉넉히 보내줬어요. 은지가 힘들어할 때마다 전화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은지와의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의대 고학년이 되면서 바빠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습도 하고 공부할 것도 많고 당연히 바쁠 거라고요. 은지가 레지던트가 되고 그 다음에 전문의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 딸이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다니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은지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물론 바쁘다는 건 이해했지만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의사가 된 은지에게는 저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은지는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35년을 혼자 키운 딸이니까요. 딸의 결혼은 축복이어야 했는데 제게는 이별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식이 결혼할 때의 그 복잡한 마음 말이에요. 기쁘면서도 서운하고 축하해 주면서도 마음 한편이 허전한 그런 기분. 특히 저처럼 딸 하나만 키워온 홀어머니라면 더욱 그렇겠죠. 은지가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건 레지던트 4년차 때였어요. 상대방은 같은 병원의 정도윤이라는 의사였죠.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은지보다 3살 위였어요. 은지가 처음 소개해 줄 때만 해도 괜찮은 사람 같았거든요. 키도 크고 말도 점잖게 하고 무엇보다 의사니까 은지와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 도윤 씨가 저한테 인사를 정중하게 했어요. 어머님, 은지를 잘 키우셨네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35년 혼자 키운 딸을 알아봐 주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상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도윤 씨가 저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였죠. 의사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아니까 이해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게 핑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그런 기색이 더 뚜렷해졌어요. 예복 고르러 갈 때도, 예식장 보러 갈 때도 저는 나중에 따로 통보받는 시기였어요. 은지가 엄마는 나중에 와서 확인만 해주면 돼요 라고 할 때마다 뭔가 소외감을 느꼈어요. 특히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느낀 분위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도윤 씨 부모님은 서울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었는데 아버님은 대기업 임원 출신이시고 어머님은 약사셨어요. 집안 분위기가 저희와는 많이 달랐죠. 그분들이 제게 하시는 질문들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어디 사시는지, 집은 자가인지, 형제는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병원 근처 전셋집에 살고 남편 없이 혼자 간호사로 일하며 은지를 키웠다고요. 그때 도윤 씨 어머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딱히 무시한다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아쉬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들은 은지가 좀 더 좋은 집안 출신이길 바랐던 것 같아요. 결혼식은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에서 했어요. 하객들도 대부분 신랑 쪽 사람들이었고 신부 쪽은 제 병원 동료들 몇 분과 은지 친구들 뿐이었어요. 그날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결혼 후 은지와 도윤 씨는 도윤 씨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강남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였죠. 그 전까지는 은지가 기숙사나 원룸에서 살아도 자주 집에 왔는데 결혼 후에는 정말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새 가정을 꾸려가느라 바쁠 거고 시댁분들과도 시간을 보내야 할 거고요. 하지만 1달, 2달이 지나도 은지가 먼저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전화하면 받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긴 대화는 나누지 않았어요. 엄마, 요즘 바빴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하면서 금방 끊었죠. 그런데 나중에 전화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몇 달 뒤 은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급성 위장염이었는데 그것도 병원 동료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은지가 직접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에 가보니 도윤 씨와 시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은지를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아, 어머님도 오셨네요. 그런 식으로요. 저는 은지 상태가 어떤지, 많이 아픈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도윤 씨가 대답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이틀 정도 입원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제가 외부인인 것처럼 대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은지도 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아플 때 엄마한테 의지하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 뒤 은지가 퇴원한다는 소식도 도윤 씨를 통해 들었어요. 제가 도와줄 일은 없냐고 물어봤지만 시어머니가 도와주셔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운했어요. 35년을 키운 친엄마보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시어머니를 더 의지한다는 게요. 추석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지가 올해는 시댁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했어요. 며느리니까 시댁 일을 우선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설날에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한 해에 2번밖에 없는 큰 명절을 모두 시댁에서 보낸다는 거였거든요. 그럼 언제 엄마를 보려고? 하고 물어봤더니 평일에 시간 날 때 가끔 뵙죠라고 하더라고요. 그 가끔이라는 말이 참 서글펐어요. 평생 저와 함께 했던 딸이 이제는 저를 가끔 만나는 사이로 생각한다는 게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은지가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는 시기니까 저도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점점 외로워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느 날 은지 결혼 1주년을 맞아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금목걸이였는데 제가 몇 달 야간 근무를 더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였어요. 은지가 예전에 예쁘다고 했던 디자인이었거든요. 도윤 씨 집에 찾아가서 선물을 건넸는데 도윤 씨의 반응이 참 차갑더라고요. 어머님, 저희끼리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선물은 안 받아도 돼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부담스럽다니요. 딸 결혼 1주년에 엄마가 선물 하나 주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였어요. 은지는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엄마 고마워요 라고 했을 텐데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35년 동안 제 전부였던 딸이 이제는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자식이 결혼하고 나서 달라지는 모습 말이에요. 물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머리로는 이해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가 은지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었다는 거요. 은지의 모든 것이 제 관심사였고, 은지의 행복이 제 행복이었는데, 정작 은지는 그런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손주의 돌잔치에서 모든 게 끝났어요. 35년간 키운 딸이 제 앞에서 남편 편을 들 때 저는 정말로 혼자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손주 생기셨을 때의 그 기쁨 아시죠? 저는 은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임신 기간 내내 저는 최대로 조심했어요. 은지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도윤 씨한테도 아내 잘 부탁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도 가끔은 은지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갈수록 통화 시간이 짧아지더라고요. 엄마,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잘 챙겨주셔서요. 이런 대답만 돌아왔어요.
시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저는 왠지 서운했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챙겨주시는 게 당연하지만 친엄마인 제가 아무것도 못 해드리는 게 속상했거든요. 출산 당일에도 저는 나중에 연락받았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몇 시간 후에 도윤 씨가 전화를 주셨거든요. 어머님,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손녀라니, 은지를 키웠던 경험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 가서 아기를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정말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은지를 처음 봤을 때와 비슷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신생아실 앞에는 도윤 씨 가족들이 더 많이 와 계셨어요. 시부모님, 시댁 형제들까지요.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아기를 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간호사한테 이런저런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본인이 주인인 것처럼요. 물론 시어머니도 할머니시니까 당연한 권리이지만 저는 좀 소외감을 느꼈어요. 산후조리원도 시댁에서 알아보신 곳으로 정해졌어요. 강남의 비싼 곳이었는데 시부모님이 비용을 대신 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할 일이 없다는 게 아쉬웠어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은지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외부인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100일 잔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준비는 시댁에서 다 하셨고 저는 그냥 초대받은 손님 같은 기분이었어요. 100일 선물로 금반지를 준비했는데 도윤 씨가 받으시면서 감사합니다 라고만 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은지가 엄마 고마워요 라고 했을 텐데요. 그리고 드디어 돌잔치 날이 왔어요. 강남의 유명한 호텔에서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며칠 전부터 손녀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평생 모아온 금반지 중에서 가장 좋은 걸로요. 할머니가 손녀에게 주는 첫 번째 큰 선물이니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돌잔치 날 호텔에 가보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하객들도 100명이 넘었고 대부분 도윤 씨 쪽 사람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제 병원 동료 몇 분만 초대했거든요. 규모 자체가 달랐어요. 잔치 중간에 도윤 씨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희 딸 민서의 돌잔치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양쪽 가족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시부모님을 소개할 때는 제 아버지는 삼성전자 전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약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를 소개할 때는 달랐어요. 그리고 신부 쪽 가족 중에서는 멀리서 와주신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멀리서 와주신 어른이라고요? 제가 은지의 친엄마라는 말은 없었어요. 마치 먼 친척인 것처럼 소개한 거예요. 하객들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5년을 혼자서 키운 딸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의 돌잔치에서 저는 그저 멀리서 온 어른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였어요.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갈 때 저는 은지와 도윤 씨에게 준비한 금반지를 건넸어요. 민서가 크면 이걸 해주렴. 그랬더니 도윤 씨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 부담되는 짓 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보다는 조용히 계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조용히 계시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조용히 계시라는 거죠. 35년간 은지 하나만 바라보며 산 제게
이제는 조용히 있으라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은지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당황해서 은지를 보았는데 은지가 눈물을 글썽이더니 도윤 씨 편을 드는 거예요. 엄마, 우리 상황을 좀 이해해 줘요. 우리에게도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순간 정말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체면이라고요? 제가 은지의 체면에 손상을 준다는 말인가요? 간호사로 35년간 성실하게 일하며 딸을 키운 제가 이제는 딸의 체면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된 거였어요. 주변에 있던 시댁 사람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표정이 만족스러운 것 같았어요. 마치 며느리가 친정을 제대로 통제한다는 식으로요. 저는 그 자리에서 참을 수 없었어요. 35년 동안 참고 또 참아온 제가 그날은 정말 참을 수 없었거든요. 내 딸까지 나를 밀어내는구나. 이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러자 도윤 씨가 더욱 화를 내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저를 밀쳐내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어머님,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부끄러운 존재였다는 거요. 간호사라는 직업도, 전셋집에 산다는 것도, 혼자 딸을 키웠다는 것도, 이 사람들에게는 다 부끄러운 것들이었어요. 하객들이 다 쳐다보는 앞에서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평생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날은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딸의 돌잔치에서 제가 키운 딸과 사위에게 모욕을 당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35년간 저를 지탱해온 모든 믿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은지가 제 전부였는데 그 은지가 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는 현실 말이에요. 그때 남편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은지가 너의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은지의 전부가 되어서도 안 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은지를 제 전부로 만들었고 저 역시 은지의 전부가 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은지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있었고 새로운 삶이 있었어요. 저만 혼자서 35년 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깨달음이 참 아파요. 평생 믿어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일순간에 알게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날이 제게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더 이상 딸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깨달았어요. 내가 35년 동안 키운 건 딸이 아니라 남이었구나. 그럼 이제 진짜 내 가족을 찾아야겠다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나이에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젊었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60 넘어서는 선택의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바꾸지 않으면 정말 혼자 죽게 될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저에게는 그 돌잔치가 바로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돌잔치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35년간 저를 지탱해온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은지한테서 전화도 안 왔어요. 아마 저 때문에 도윤 씨한테 혼났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병원에 출근해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계속 그날 일이 생각났어요. 동료들이 선영 씨,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라고 걱정해 주셨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딸한테 버림받았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아병동에서 일하는 후배 간호사 미정이가 제게 와서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시는데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면서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들이요. 특히 치료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볼 때였어요. 부모들이 병원비 때문에 울고 있을 때 저는 항상 안타까웠거든요. 그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백혈병에 걸린 10살 아이가 치료비 때문에 전학을 가야 했던 일, 심장병 수술비가 없어서 몇 달을 기다려야 했던 아이, 그런 경우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35년간 모아온 돈, 은지 교육비로 쓰지 않고 남은 퇴직금과 저축이 2억 5천만 원 정도 됐는데 이 돈을 제가 죽으면 은지가 가져갈 거잖아요. 하지만 은지는 이제 시댁에 불을 물려받을 거니까 제 돈은 필요 없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그 돈이 있으면 도윤 씨가 더 싫어할 것 같았어요. 아무리 많아도 시댁 재산에 비하면 보잘것없을 테니까요. 그럼 차라리 제가 살아있을 때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지역 아동센터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곳이었어요. 방과 후에 숙제도 봐주고 저녁밥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한다고 했어요. 정부 지원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서 후원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동센터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센터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현재 40여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개인 기부도 받으시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센터장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요즘은 개인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서 주로 기업이나 단체 후원에 의존한다고 하시면서요. 그날 저는 센터에 직접 가봤어요. 우리 집에서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는데 낡은 건물이었지만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센터장님이 시설을 안내해 주시는데 정말 열심히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을 보니까 마음이 짠해졌어요. 대부분 한부모 가정이거나 조부모가 키우는 아이들이었어요. 저처럼 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많았고요. 그 아이들이 숙제하는 모습, 밥 먹는 모습을 보니까 은지 어릴 때가 생각났어요. 센터장님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정말 작은 도움으로도 아이들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학용품 하나, 책 한 권이 그 아이들에게는 큰 의미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어요. 제 돈을 여기에 기부하자고. 은지는 이제 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여기 아이들은 제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기부만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법적으로도 확실히 해야 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은지나 도윤 씨가 나중에 이 일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제가 가진 재산을 정리해서 아동센터에 기부하고 싶다고 했더니 변호사님이 좀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님, 가족분들과 상의는 해보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딸이 있지만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을 때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다고 했어요.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생전증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하려면 공증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세금 문제도 확인하고
기부 방식도 결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점점 확신이 생겼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요. 유언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따님께서 나중에 이 일을 제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35년 동안 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딸이 저를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제가 번 돈을 정말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쓰는 게 저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에요.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니까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물론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있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며칠 후 아동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부 절차가 완료됐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아이들이 편지를 썼다고 센터로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센터에 가서 아이들 편지를 받았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서툰 글씨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공부할 수 있어요 라고 써 있었거든요. 35년 동안 은지에게서 받지 못한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이 아이들에게서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걸요. 은지는 제 피를 나눈 딸이지만 저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저를 진짜 가족처럼 반겨주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때로는 가족보다 남이 더 따뜻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관계들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가족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저처럼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동센터에 기부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센터에서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저를 많이 좋아한다면서 주말에 와서 책도 읽어주고 이야기도 들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할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35년간 간호사로 일하기만 했지 아이들과 놀아본 경험이 많지 않았거든요. 은지도 어릴 때는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충분히 놀아주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더라고요. 제가 누구 엄마인지, 어떤 집에 사는지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할머니로만 봤어요. 처음 갔을 때 10살짜리 미나라는 아이가 제게 다가와서 할머니, 저한테 책 읽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느낌이 정말 특별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진짜로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점점 변해갔어요. 아이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외우고 각자의 사정도 알게 됐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아이,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신 아이. 모두 나름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밝게 자라고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어요. 수민이라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인데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금방 친해졌는데 수민이만 혼자 떨어져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아이 어머니가 간호사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복 입은 저를 보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나 봐요.
센터장님이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졌어요. 억지로 다가가지는 않고 그냥 옆에 있어 줬어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도 수민이를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려고 했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수민이가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도 간호사였어요. 그 말을 할 때 눈에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래, 너네 엄마 정말 훌륭한 분이셨겠구나. 그날부터 수민이와 저는 특별한 사이가 됐어요. 그 아이가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저도 은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줬어요. 물론 좋은 기억들만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도 치유가 됐어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뜻밖의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돌잔치 이후 처음 받는 전화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예전처럼 기대하지는 않으려고 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아마 저를 화나게 했다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요즘 봉사활동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어. 그랬더니 은지가 놀라는 것 같았어요. 봉사활동이요? 어디서요? 저는 아동센터 이야기를 간단히 해줬어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즐겁다고, 진짜 보람을 느낀다고요. 그리고 제 재산을 기부했다는 것도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은지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왜 그런 결정을 혼자 하셨어요? 저랑 상의라도 하셨으면. 그때 제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은지야, 너는 이제 내 가족이 있잖니. 나도 내 가족을 찾았어. 여기 아이들이 나를 진짜로 필요로 해. 3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야. 은지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엄마, 미안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화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은지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가끔 은지에게서 연락이 와요. 예전처럼 끈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부는 묻고 지내요. 저도 더 이상 은지에게만 매달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관계가 편해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매주 토요일마다 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평일에는 여전히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은지 생각에 잠 못 이루는 일도 없고 누구 눈치 보면서 살지도 않아요. 무엇보다 좋은 건 제가 저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김선영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센터 아이들도 저를 선영 할머니라고 불러주거든요. 그 호칭이 참 좋아요. 얼마 전에는 수민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 간호사가 될 거예요.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은지가 의사가 됐을 때보다도 더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들께 말이에요.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워왔어요. 자식이 잘 되는 게 곧 우리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사랑이 때로는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독립된 인격체죠.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인생이 있고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믿고 응원해 주는 거지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인생이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64세 새로운 가족을 만났거든요.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힘드시다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세요. 세상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경험을 나눠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저 역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를 진짜로 필요로 하고 진심으로 아끼는 관계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을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저는 은지를 사랑해요. 지금도요. 하지만 그 사랑이 이제는 목줄이 아니라 날개가 됐어요.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사랑으로 변한 거죠. 그리고 저도 제 날개를 펼치고 새로운 하늘을 날고 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걸요.